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결국은 또 진보 정치와도 맞물리는 것이 그리고 이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또 철학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서를 또 통합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그런 민주주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정치적 민주주의는 일정 정도 성숙되어 있는 한국 사회가 경제민주주의, 분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동의하는 사회 문화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폭넓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숙제들이죠. 이런 주제가 한번 해야겠네. 김누리 교수 있잖아요. 그 양반 강의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회는 왜 그러하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진단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법을 접근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그럼 법을 없애면 끝나느냐? 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해법이 아니라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 유럽의 정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지도 이런 걸 보여주는 강의를 한 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까 이 제국주의 열강 시대에 한 번도 식민지가 되지 않았던 태국과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 이렇게 세 나라인 거예요. 유럽의 정서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유럽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철학적 어떤 이 입장 차이이기도 한 거잖아요. 유럽적 정서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대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노동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식민지를 통해서도 접하기도 했지만 제일 이제 그것을 문화운동적으로 접했던 계기가 68 세계 명예혁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까지는 상륙을 못 해버렸어요. 일본에서만 그게 또 진행되고 그래서 68 혁명에 대한 이게 이 국민성, 문화적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68 혁명을 좀 연구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같은 맥락에서 노동과 성평등인데요. 노동운동도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결국은 평등운동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장이나 마트 가서 콩나물 한 다발을 사면서 굉장히 종속적으로 그룹스럽게 사지 않지 않습니까? 한 봉지 콩나물 한 바가지 사면서 1,000원 그러면 아이고 1,000원이네 하고 알고 1,000원 주고 사는데 그 과정에 막 정말 막 입질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콩나물 한 바가지 저한테 팔아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여러 시장의 유형 중에 노동시장만큼은 그런 불평등과 수익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종속적이고 그것이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착취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극복하고자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저항도 하고 투쟁도 하고 운동도 하는 것인데 그럼 그것은 결국은 평등운동이잖아요. 그죠? 자본을 생산수단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취급하는 것을 인간다운 대우 그 다음에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대접하라는 운동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처럼 노동운동이 평등운동이라고 했을 때 평등운동의 정의를 그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평등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집회 현장에서는 단결 투쟁 하고 집에 가고는 야 밥 시간 몇 시인데 밥도 안 하고 뭐하고 있노? 들어오면 성적이 많이 따고 니 집에서 뭐하고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럼 이건 제대로 된 운동인가? 노동운동이 평등운동이라면 모든 억압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것이 운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동운동이 우리 또 특히 요즘처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SNS 각종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막무가내 식의 근거 없는 혐오들이 횡행하잖아요. 그 속에서 아까 이 사회문화적 어떤 전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제도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가기도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바꾸어가는 추진적인 역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동운동이 우리도 억압받으니까 평등하기 위해 하는 운동이라면 우리보다 더 억압된 공간으로 찾아 흘러들어가는 물처럼 조금의 낙차만 있어도 흐르는 물처럼 적셔 들어가면서 전파되는 물처럼 그렇게 민주노조 운동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불평등한 구조에 흘러내려가고 스며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두 가지 의제를 살펴보는 겁니다. 8강에서 노동의 의제, 9강에서 살펴볼 환경과 기후 문제는 결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의미보다는 물론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훨씬 더 많은 어떤 피해가 가고 더 노출되고 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 또는 뭐 내일을 생각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성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주노동의 문제, 장애인 권리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운동의 건강성을 훨씬 더 탄탄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만 한 개씩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의원부터 하나씩 읽을까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스며 있음을 인식한다. 인도가 성평등의 관점에서 노동을 다시 생각합니다. 일선 노동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본다. 노동시장에서 가부장 체제가 작동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여성 차별의 원인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임을 확인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일, 가정, 그리고 자신의 이상실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확인한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양성평등, 여성 뭐 평등 이런 표현들은 여성 운동 진영 안에서도 조금 이제 좀 언어를 바로잡는 어떤 문제로 그렇게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제3의 성 또는 기타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으로 부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양성평등을 그냥 성평등으로 부르는 이런 형태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삶에서 느끼지만 예. 국영수, 국사, 국사, 체육, 과학 배우는 거에 더 말을 많이. 예, 여기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서 해당되면 한 발 앞으로, 해당이 안 되면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이런 이제 테스트 실험을 한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브스 뉴스가 이거 뭔지 몰랐는데 SBS를 저 SNS상에 유통할 때 스브스라고 했거든요. 단위로 집을 옮겨야만 한다면 한 발 뒤로. 4대 보험을 못 받는다면 한 발 뒤로. 가족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당했다면 한 발 뒤로. 결혼 혹은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두렵다면 한 발 뒤로. 공공장소에서 조롱이나 시선을 받지 않고 애인과 스킨십할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근처 어떤 화장실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한 발 앞으로. 나이 때문에 무시당한 적 있다면 이성애인이 있는 척 해봤다면 내 식습관을 구구절절 설명한 적 나의 가족 형태를 사람들에게 종종 설명해야 대학이나 직장에 학교 동문회가 있다면 학력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연애 형태는 잘못됐다고 배운 적이 있다면 등록금을 연체해본 적이 있다면 하고 등록금을 벌어야만 했다면 자신의 성별, 장애, 신체 등이 미디어에서 흉어가 된 적이 있다면 보호자 동의서, 보증금 마련, 사투리, 서울에 있는 대학, 신용카드, 노골적인 시선, 실업급여, 마이너스 통장, 육아휴직, 산업재해, 상사의 성별, 출신 지역, 소득을 증명, 학창시절 과외, 해외여행, 최저 시급, 성범죄, 출산 계획. 예상을 했는데 막상 맨 앞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속이 답답해지는 편이고, 반면에 저의 등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 대부분 이제 딱 겉모습을 보시고 무조건 외국에 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한국말을 잘 못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죠. 취업하는데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뭐 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지방에서 살다 올라오면 좀 불리하죠. 장애인 성소수자이고 수자인데 현재 나의 위치가 정말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느꼈고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료비 지출이 수급비보다 초과하는 상태인데 굉장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래서 공공의료에 가까운 지 시스템과 의료보건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고 맨 끝인데요. 맨 끝이고 질문을 받았을 때 더 뒤로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논반이 트랜스젠더고 지방선거 여성이면서 성소수자 활동가로 살고 있는데 전혀 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나에 대한 감수성이 없고 나를 위한 법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당연한 시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하고요. 성소수자 활동가들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하고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취업장애 1급 취업장애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정도 갔어요. 근데 사실상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고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든 뭐 계약직이라도 언제나 일을 해서 사회에 나가고 싶고 사회에 이용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기준선에서 조금 뒤에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뒤로 와가지고 예전하고 많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좀 그렇게 느껴요. 지금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임신 출산 관련 때문에 경력 단절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출산도 문제긴 하지만 일단 출산한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 비장애인에서 여러 가지 소수자분들과는 다르게 좀 더 특권층한 상태인데 그거 외에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받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딱 그 정도 위치를 받더라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지금 저 앞으로 빚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게 다 학자금 대출 빚이고 교육 관련돼서 다 대학에 다 편중되어 있거든요. 저같이 돈이 없어서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 대학원생들이 지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좀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규직, 비정규직, 그다음에 뭐 워킹맘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관계없는 공간에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제 주변에 있구나.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의 개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알바에 전전하지 않아도 조금은 자기가 뭘 원하고 꿈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저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청년들을 쭉 일렬로 세워두고 다양한 것들을 질문해서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조건들을 가지고 앞으로 한 발 뒤로 한 발 했더니 이렇게 많은 편차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런 어떤 너와 나의 다름 자체를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그러한 것들을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어찌 보면 또 때로는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군조직처럼 토론과 합의, 소통 이런 게 필요 없고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이 왜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폭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이 아니고 우리 사회를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문제는 이 차이가 차별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아까 장애인 얘기를 하나를 예를 들면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차이이죠. 비장애인과 달리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차이이죠. 근데 그 차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차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하는. 그럼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유학 가면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이 나라에는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놀란대요.
그 나라에 장애인이 많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니까 못 나가고 있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크게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보편적 이동의 수단들을 보편화해놨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국가별로 선천적 장애의 비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후천적 장애는 산업화나 구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전에 저기 민주노동당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막 정책 기자회견 발표하고 막 요구하고 예산 따와서 막 각 시군별로 몇 대 하고 그때 당시에 저 같이 당사하면서 시군별의 그 장애복지과 담당자들 만났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듣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 이거 해보면 몇 명이나 타요? 이거예요. 단 한 명이 타더라도, 단 한 명의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비장애인처럼 차별 없이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경제성으로 따지는 거죠. 이거 해보면 몇 명이나 타요? 근데 그 경제성 속에 인간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가 어느 시기까지는 잘 못 봤던 거죠. 그것처럼 장애인들도 장애를 가졌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본인이 희망한다면 노동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어야 한다면 여성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불편함이나 차별로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그 차별이 일반화되어 있고 차별해야 더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의장에 여러 성이 섞여 있다면 남자가 커피 타가지고 커피 돌리면 다들 남자가 뭐 쉽게 얘기하면 더 속된 말까지 고추 떨어지게 왜 카락하면서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차별을 더 조장하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차이가 아주 우리 사회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차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영상을 하나 좀 봤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성 또는 아까 그 안에서도 여성도 차별받는 위치에 있지만 맨 뒤에 있었던 사람은 제3의 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좀 왜곡된 인식들을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은지 젠더박스라는 다양성연구소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꺼놔도 될 것 같습니다. 쭉 설명하면서 영상 중심으로 빠르게 좀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 대신 나중에 교재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 약속하시는 조건으로 오늘 구강 소화해서 빠르게 진행합시다. 자본주의 하에서 왜 그렇게 가는 우리들도 노동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삶 속에서 젠더박스를 만들고 젠더박스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 그 경합되어 있다면 그것을 부수고 깨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입부에서 우리 사회 이런 거 얘기하는 걸 불편하게 여긴다. 그러나 불편하지 말고 오히려 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해서 좀 깨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어서 좀 넘어가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성을 말하는 세 가지 개념, 요거는 조금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스와 젠더와 섹슈얼리티. 그래서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남성, 여성 규정되어지는 것, 의학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나는 어떤 일하다라는 어떤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는 피어들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실제 이 통계상 많습니다. 2,000명, 인구 2,000명당 한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통상 인구 대비 3-4% 정도로 많이들 보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숨기기 때문입니다. 숨기는 것은 그냥 각자가 자발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상하게 보고 문제있게 보고 하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학습받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비속어입니다만 언청이라고 불렀던 기형 형태 혹시 아십니까? 구순 9개월, 9개열, 원래 의학적 명칭 그렇죠. 입술이나 잇몸이나 입천장이 선천적으로 갈라져서 태어나는 현상인데요. 저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치 않아서 한데 그게 확률적으로 되게 높대요. 이 몇 주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으면 구순 9개월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그런 설명을 우연히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꽤 많았거든요. 주변에 우리 입술에 이렇게 흉터 가지신 분들 꽤 있었잖아요.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구순 9개월 흉터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유가 뭘까요? 네. 의학이 그만큼 발달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술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흉터라도 있는 사람들이 있으셨는데 근데 지금은 흉터도 안 남게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이 구순 9개월 환자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처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라고 규정짓는 남성, 여성도 실제 인구 비율상 2개의 생식기를 다 가지고 태어나거나 이런 인구 비율이 3에서 5%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통계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통계된 자료들에 보면 한 5% 가까이 된다는 적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이유는 그렇게 태어나면 바로 이제 수술해서 이제 이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이제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독일에서는 작년에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성별을 결정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보장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섹스라고 이제 하는 성의 세 가지 개념 중에 하나라면, 젠더는 조금 더 사회적, 정치적 역할이 포함된 의제로서 다룰 때 젠더 의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후천적으로 그 역할, 그 의미들이 길어져서 다루어지는 사회문화적 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슈얼리티는 이제 여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성적 지향과 그런 어떤 실천,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한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섹슈얼리티가 이제 남성인 경우도 있고 여성인 경우도 있고 퀴어, 동성애 또는 무성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어떤 제3의 성이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 제가 우리 요번에 대학생 청년 인권 사업을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 모델노동조합의 그 조합원을 이렇게 받으면서 영남대 학생 조합원 2명 예비 이제 조합원으로 받았는데 항의를 받았습니다. 조합원 가입 원서에 성별에 남녀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왜 노동조합에서 성별을 남녀만 적냐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고 편집을 새로 해가지고 남녀 또는 기타로 해서 했더니 그 학생이 기타에 동그라미를 해서 가입 원서를 보내놨더라고요. 그 용기와 오히려 우리한테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마웠고 또 그런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는 것에 또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 같이 유교 문화가 원인지 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터부시한다면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동성애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던 적도 있었고, 또 2009년에 아이슬란드 레즈비언이었던 요한나 시거다도트 총리, 그 다음에 2017년에 바라드 커 총리 아일랜드의 이 게이였지만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이것을 터부시하고 죄악시하고 뭐 이들이 그 처음부터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중서 유럽에서는 막 레즈비언이나 게이 이런 사람들을 마녀 악마해가지고 화형시키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돼서 평등의 개념으로 그것을 이상하지 않은 그럴 수 있는 당연한 일상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용과 사진을 통해서 쭉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남성중심 노동관, 이건 토론해 보는 실습의 내용인데 내용만 상기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 농협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사내 부부들이 농협에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이 남고 한 명은 퇴직해라 라는 게 회사 방침이었는데 사내부부, 농협의 사내부부 752쌍 중에 92%인 688쌍이 여성 노동자가 사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가장인 남자가 남고 여자가 나가야지 하는 본인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의 이 어떤 가치관 사상이 이유가 있을 테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경제적 이유로 들어가 봅시다. 차별의 연장이겠지만 남자들 높게 받. 그렇죠. 경제적 이유로 들어가서 남자가 훨씬 더 같은 일에 종사해도 더 많이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가 남고 여성이 퇴직하는 게 많았을 거다.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보면은 안내를 하는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 조리하는 노동자, 요양보호사, 돌봄에 종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여성인데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을 허드렛 일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 또 거기에서 더 연장돼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정도 수준을 받는 아주 낮은 임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이제 그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고, 또 경력이 단절됐던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이 본래 자기 전공이나 자기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비정규의 형태 또는 뭐 식당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어떤 이 단면을 비추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다이어트나 성형 수술을 하려고 왜 그렇게 길을 쓸까? 여성을 어떤 젠더를 넘어서는 섹슈얼리티의 대상으로만 보고 여자는 이뻐야 돼. 뭐 이런 식의 몸매나 얼굴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 굉장히 이제 남성 중심적 문화 속에서 그 안에서 그런 선택받거나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미의 기준까지도 이제 고용 내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지켜놨던 이런 사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항시장 나오려고 하는 인간 중에 공원식이라고 있어요. 경상북도 저 부지사까지 했죠. 공원식. 경상북도 부지사 아닌가요? 저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 하다가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돼.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2개가 있잖아요. 그 골프장에 가면 프론트에 안내하는 여성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을 안내는 여성이 해야지.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돼. 얼굴 예쁜 순서대로 선발해가지고 프론트에 세워. 이 발언을 했다가 결국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장 자리에서 잘리고 내려왔던 그런 전력 있는 놈이 지금 포항시장 나온다고 각축되고 있는 거예요. 포항시장은 포항시 공무원 시끄럽겠네요. 더 위험한 인간이 지금 뭐 지지율 1위 하면서 계속 뿌려대고 있었던 걱정이긴 한데. 의외에 있었고 이거 저희 해주는 거 다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내용들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쭉 넘어가서
아마 기사에 보면은 K 자동차 공장 아마 기아차인 것 같은데 비정규직 노동자 7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여성 20%인데도 불구하고 전환 한 명도 안 시키고 다 내보냈어요. 이유를 댔는데 휴게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같은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죠. 이번에 포항시의 구로조정 복지가 리모델링하면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문제를 개선 안 하고 저희가 제안했던 게 있습니다.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손 치더라도 2층에 가면 헬스장이 있는데 샤워장이 성 구분 없이 그냥 하나만 있어요. 여성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해요? 언제 누가 들어올 줄 알아서. 그래서 쪼개든 뭐 벽을 뚫든 어쨌든 남성, 여성 그러니까 이 구분된 샤워장을 만들어 했더니 그 바람에 우리 창고가 하나 줄어들고 샤워장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화장실이 없다, 샤워장이 없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일하던 여성들을 정규직화하지 않는 핑계대는 사업장들은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비정규직 때는 어떻게 일하죠? 그런 것들 없는데 말이 안 되는 앞뒤 모순이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한만할 것이냐? 민노총 노동자들 포스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노총 안에서 여성위원회에서 되게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포스터인데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거는 IMF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고 고용안정 투쟁 한참 하고 있을 때 집에서 이제 아내는 아기를 안고 배웅하는 모습이고 이제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요 개그 저도 싸겠죠. 여성 노동자들은 집에서 애 보고 배웅하고 이제 IMF 이후에 희망은 남편입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정말. 네 알아요 저 사람. 황영 문제가 했는데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이 받아갖고. 예, 요거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게 왜 차별이냐라고 하는데 이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투쟁의 결의를 모은 이런 어떤 내용의 주문에 강인해 보이는 남성의 이 단호한 눈빛, 매서운 얼굴상 이런 것들 자체도 지금 굉장히 성역화해 놓은 것으로 비판을 꽤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노조도 본부장님 회의하실 때 평균 수칙 앞에 이렇게 계속 환기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십니까? 환기는 처음에 한번 하고 그다음 계속 앞에 붙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 있으면 젖어 있으면 잘 못 느끼거든요. 계속 환기해서 계속 자극이 돼야 그 자극이 일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노총 안에도 금속노조 중집에 성희롱, 성추행 건으로 올라오는 이 징계건이 금속노조 중집 하면은 한 건이 정말 많거든요. 그 안에 징계건이 20개씩 막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평등의식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저는 직접적인 예시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나머지 산별에서는 안 나타나는 게 안 나타나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해도 제기를 못하는 아직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매우 조심스럽게 진단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없도록 우리 각 지부장들과幹部들이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조심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보실 영상은요, 우리 앞에 2강 할 때 신호등 카드 들면서 이게 노동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막 토론할 때 주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부의 가사노동도 어떻게 자본의 고용 속에 종속되도록 만들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주요하게 좀 볼 것은 대한사회 파트에서 얘기를 할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경제는 뭐 이 자본 뭐 이런 기업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정의되는 경제는 생산과 분배와 소비다. 이것을 사이클이다. 이 말씀 계속 많이 드렸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도 이 젠더 의제와 같이 맞물리지만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매우 주요하게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될 요소도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이 미국의 헨리 포드가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죠. 창시자고 최초 했던 고민은 대량으로 공장을 키우고
대량으로 만들고 분업화하고 해서 생산성을 엄청 높여가지고 차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게 될 때 했던 고민. 그런데 도대체 이 차는 누가 사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 나오는데 한번 주의하게 보시면서 요즘 AI 시대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AI, 인공지능이 더 인텔리전스해지고 그 인텔리전스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로봇들 같이 결합하면 이제 인류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고민들 많이 할 텐데 인류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자본은 또 돈을 더 극대화시켜서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부 안 되죠. 생산에서 인간이 소외되면 그럼 로봇이 분배받고 로봇이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 분배와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럽은 기본소득제일 것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유지존속시키려고 하는, 우리도 이재명이 그냥 막 돈 뿌리고 막 이게 그냥 이끼몰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본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이런 설명을 한번 제 개인적 주관이고 내 피셜이지만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AI 시대의 어떤 자본을 유지하는 방법과 맞물려서도 고민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왜 그렇게 가사노동이 주목을 받지 못하냐면 1000년 전의 가부장제랑 2020년의 가부장제는 전혀 똑같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공과 사의 영역을 나눠서 남성은 공적 자리에, 생산노동의 자리에, 여성은 사적 자리에 넣고 이렇게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별 분업을 지속시키는 건 사실은 근대 이후라고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유럽의 중세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가내수공업이 노동의 형태였다는 거죠.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노동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 서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그 상품으로부터 소외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포드주의인 건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줄 사람이 있어야 이 물건이 팔리는 거잖아요. 대량 생산은 됐는데 노동자들은 너무 노동시간이 길고 그래서 1910년대 중반이 되면 포드가 뭘 하냐면 자기가 생산한 이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중상층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5를 주는 고임금 제도를 설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5를 받을 만한 노동자에게 주겠다였다는 거죠. 근데 그 받을 만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술이나 담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도박을 해도 안 되고 아주 건실한 정상 가족을 이끌고 있는 남성 노동자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5의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성들은 이제 그 노동자들과 결혼해서 남성의 임금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라. 근데 이런 식의 말하자면 임금 제도가 세팅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남편이 돈을 버는 것이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봉사가 나눠지고 이성애를 바탕으로 한 정상가족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와이프는 아내는 집에서 그 남편이 벌어오는 임금을 관리하면서 그러면 동시에 그런 안정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사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노동자가 24시간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서 밥도 먹고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하고 정돈되어 있는 침대에서 잠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빨래가 되어 있고 다려진 옷을 입고 출근을 해야 하죠. 쓰레기를 버려야 할 날짜, 휴지가 떨어지는 시기, 필요한 식료품 같은 것들은 여성이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상황. 이런 식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노동력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본, 그리고 그 자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노동자의 노동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력의 재생산에도 기대고 있다는 거죠.
무너진 거죠. 루즈벨트가 집권을 했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기 부양을 하고 이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를 다잡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다잡는가라고 하면 자유방임이었던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바탕으로 한 어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뉴딜이었던 거고, 노동권을 강화하고 중산층을 단단하게 만들고, 역시 가장 익숙한 방식, 남성가장 생계부양자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 모델을 루즈벨트가 뉴딜을 시행을 하면서 자기 그 경제 모델의 원안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법제도 환경으로도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현대 자본주의에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여성이 내조하고 남성은 돈 벌어 가는 이러한 모델들을 사실은 저렇게 해서 정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의 노동을 오늘 우리가 다시 신호등 카드를 들고 노동자가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노동자다라는 질문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노동이 존재하고 유지되게 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의 가사노동으로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그 남성이 받아가는 월급 안에 이미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이 월급 봉투가 남성한테 가면서 자기가 혼자 번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월급 봉투에 의존하고 있으니 너는 사실 남성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정상가족 이데올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포드가 꿈꿨던 어떤 세상을, 그게 포드는 공장에서 실현했다고 한다면 그걸 미국이라는 국가로 확대시키는 전환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왜 지금 한국에서 뉴딜을 가지고 왔는가? 코로나19 시대에 왜 갑자기 1930년대 미국의 경제정책, 그러니까 재반정책이었던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사람들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난, 아무런 사회적 안정망이 없이 진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텐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시작할 즈음에 문재인 행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의 생산노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그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완성됐었던 것이 이제 30년대 뉴딜이었기 때문에 언택트라든 등 디지털 공동체라는 등 이런 표현들이 하는 되게 나쁜 효과 중 하나는 뭐냐면 이 구체적인 사람들의 노동을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사실 함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저의 역량은 그런 것 같아요. 한 사회에서 언제나 가장 제일 열악한 노동의 모델이 되어 온 것 같거든요.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자리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뭐 콜센터 같은 경우가 가장 이해가 많이 됐었죠. IMF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 IMF 위의 구조조정을 고개 숙인 아버지라거나 아빠 힘내세요 이런 이제 유행어로 기억을 하면서 남성 가장이 해고됐었던 시기로 기억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가장 먼저 해고되기 시작한 건 여성 노동자들이었죠. 정규직 여성들부터 해고되기 시작해서 정규직 일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남녀공이 비정규직화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본이 여성 노동을 어떻게 착취할 수 있는가를 보고 배운 어떤 방식들이 사실은 남성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된 상태가 지금 신자유주의 하에 유연하는 노동력이기 때문에 너는 가정주부니까 뭐 좀 덜 받고 일해도 되지, 노동시간 좀 가변적으로 해도 되지, 이렇게 했었던 것이 이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성격 자체를 형질 전환을 시도했었던 게 뉴딜이었거든요. 노동하는 인간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리고 그 노동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율성을 이 사회가 보장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은 가사노동의 임금을 이라는 건 구호죠. 불가능한 구호이지만
이걸 규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사노동에 누가 임금을 주는가, 임금 주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성별 분업 같은 것에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다른 관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네, 포항의 포스코 지회에 지금 뭐 다 발표해서 어려움으로 가 있고 3개 노조가 있는데 그 포스코 지회의 이상록 지회장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이 교육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제가 이 하면서 이 파트를 딱 할 때 자기는 원래 와이프한테 급여를 주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일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잖아요. 라고 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게 와이프한테 용돈을 주고 이게 아니라 급여 형태로 딱 돈 준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 정도를 급여로 주고 교섭도 한대요. 올려줄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쳐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록 지회장이 그러신데 어쨌든 자본주의 하에서 가사노동은 왜 보이지 않는 그린화 노동이 됐는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뭐 모두가 막 집에 가서 뭐 이렇게 급여를 주는 형태까지 실천을 하지는 못할 수 있더라도 이 가사노동을 여성의 전유물 또는 요즘은 또 전유물도 아니죠. 요즘 거의 맞벌이가 더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벌이를 하면서도 또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더 심화된 착취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노동을 살펴봤는데요. 쭉 교재 보시면은 어느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과거 원시 시대 때는 물론 이제 역할의 차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차이죠. 차별이 아니라 완력이 더 세니까 남자들은 사냥에 나가고 여성들은 수렵과 채집을 했던 이 시기에는 당연히 이제 여성들이 간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내용들 쭉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 성평등 개념을 노동의 이 의제 속에서 좀 많이 살펴볼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노동의 특징 3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무급 노동, 두 번째가 같은 노동을 해도 차별받는 차별의 요소, 세 번째가 벌봄이나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 케어가 필요한 이런 위치에는 다 여성들이 가는 벌봄 노동 이 3가지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 먼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give me 1 second. Sure. Sorry.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with a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I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Yes.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pro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they?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it'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Yeah,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내용이 엄마에게 감사하라 이런 형태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여성 노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찌 보면 숭고하고 이런 역할들이 노동을 또 재생산하게 만들고 또 미래 노동자들을 양성하고 하는 어떤 이런 그것이 가사노동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경제학적인 충분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급으로 여겨지고 무급으로 취급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동시장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영상을 같이 봤습니다. 여기 영상 소개 말고 상황실장의 말과 현실의 말로 옮겨졌는 실습은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노동만 유급 노동으로 인정받고 가사노동과 세대 생산 노동, 육아, 보육, 돌봄 노동 다 무급으로 취급받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이 돈이 정부라고 여기는 자본주의사에서 취직해서 돈벌이 활동만 노동이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이제 여성은 가정 안에서 이러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급 노동, 그림자 노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 내용 보시면서 아까 영상의 의미들과 같이 좀 보시면은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노동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관습이 일반화되어서 그것이 이 가사노동 안에서 무시되는 어떤 이것들이 지금은 이제 고용시장 안에도 침투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는 조금 덜 줘도 되고 더 값싼 노동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노동시장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이 더 높고 같은 비정규직 때 임금 차별은 여성이 더 심하고 위기가 닥치면 여성이 가장 먼저 잘리고 하는 이런 현실들이 우리 노동 안에서 특히 평등하기 위해서 투쟁하자고 하는 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좀 성찰할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표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임금으로 시장을 작동하고 어떤 활동들은 이 가정의 영역으로 무급으로 취급되는지 이 각각의 숫자에 이 밑에 설명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충원대 표지에 놓구나. 요 부분에 대해서 앞에 영상과 같이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이 임금으로 환원되고 어떤 부분은 무시되는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 양으로서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임금 노동의 현실은 차별 노동입니다. 14세기 64의 고용률 밑에 보라색이 여성, 위에 연두색이 남성인데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이런 지표를 보고도 확연하게 좀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주로 U자형 곡선을 그린 데 비해서 한국은 도드라지게 M자형 곡선으로 꺾어선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의 이유는 당연히 한국 사회는 임신과 출산이 고용단별로 이어지는 지표를 그대로 보여주는 M자형 지표가 그런 형태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보시면서 쭉 일터에서 어떻게 차별받는지 각종 그래프나 내용들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더 심각한 거 비정규직 규모 추이에서 2021년을 연두색으로 2022년을 네이비색으로 구분 지었을 때 색이 잘 식별이 안 되시죠? 여성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비율보다 남성이 훨씬 덜 심각하게 보이죠. 정규직 수는 여성이 훨씬 더 적고 비정규직과 거의 동등하다면 남성에 있어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채용 과정 일터에서의 어떤 현실들을 각종 지표와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 고용시장의 구조도 이러하지만 고용시장 안에 진입해서도 우리 흔히 유리벽,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보여서 손에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어서 뚫고 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임금이나 승진 노동시간에서도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각종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유리천장 지수라고 해서 OECD 국가들 간에 기업 임원들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유리천장 지수를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평균이 여기입니다. 유리천장 지수가 쭉 내려가다가 2022년, 23년은 좀 수평한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 어디 짜고 쭉 찾다가 여기 밑에 보고 있어요. 네. 아마 29개국일 때 조사한 것 같고요. 지금은 34개가 그렇습니다. OECD의 파이프들이. 뭐 바닥에서 그냥 뭐 변화되고 개선되고 할 것 없이 그냥 이거 다른 문화,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저 정도 수준인 겁니다. 바닥에서 그냥 제일 꼴찌 아주 자랑스럽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로 읽는데. 예? 뒤로 읽고. 이게 저기 멕시코 등등에 제3세계 국가들이 몇 군데 들어와서 그렇지. 그래서 좀 짜증나요. 옛날에는 선명했거든요, 지표가. 좋은 건 탑꼴찌, 안 좋은 건 1등 이래야 선명했는데, 멕시코 등등에 갖고 제3세계 국가들이 몇 개 들어와서 34개국이 되면서 우리가 안 좋은 거 1등을 몇 개 좀 뺏겨버렸어요. 강사님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 제가 네. 질문할게요. 질문을 좀 다. 내용은 축하해도 질문은 합시다. 네. 제가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요즘 공공부문에 대한 의문들이 젊은 남성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 이거는 바깥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월급 체계가 똑같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네. 근데 거기서 오면 당직 문제가 딱 하게 되면 당직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남성들이 먼저 이걸 주장을 했을 때 남성들이 숙직을 쓰고 여성들은 숙직을 가지고 남성들이 많을 때,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성들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그리고 여성들은 숙직을 안 쓴다. 예. 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다 대부분 우리만 빼고는 남자들이 다 숙직을 쓰는 경우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으면 남성들이 먼저 나가고 그렇게 되는 구조. 이제 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거는 이제 재해와 재난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분하지 않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소방관들이라든지 경찰관들이라든지 군인을 뽑을 때 그것도 체력 테스트에서 그걸 갖다 맞춰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요즘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여성 위주의 방송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성들이 계속 이제 젊은 남성들은 설기회조차가 좀 없다는 게 반론으로 제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예전에 지금 우리들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저게 이제 남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사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성이 많이 했고 남성이 있었고 근데 요즘은 가게 되면 공무원들 중에 공무원 부부들이 많이 했고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 근데 계속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결혼하는 안 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육아 시간을 또 쓰는 경우도 있고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빈자리를 갖다가 자기들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제쯤 한번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계속 이준석이 같은 갈라치지 않은 애들 말들이 너무 빨리 젊은 남성들한테 먹히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성평등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런 것도 그런 감감을 조금 감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성평등에 항상 나오게 하면 여성들이 계속 강의를 계속 해버립니다. 계속 해버리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군대 문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기도 문제 제기를 할 때 내가 이게 군대를 갔다 왔는 거에 대해서 늦게 출발한다는 의문도 지금 한 번도 제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젊은 남성들한테 해결의식을 주고 있고 불만을 계속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어떤 페미니즘적 어떤 사고나 강의에서 굉장히 많은 남성들이 아주 점잖게 질문하는 내용의 전형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질문을 조금 싫어 뭐야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면 이제 혐오로 가고 무조건적인 적대성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한강에서 이런 의제들을 오히려 좀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겠는데 중요하게서 하다 보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차이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시각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력이 다른 거 차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숙직을 서거나 아니면 재해 상황에서 완력이 필요한 어떤 일을 할 때 여성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역할이 큰 것은 이건 차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럭비 선수 여성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완력이 더 필요한데 난 완력으로든 뭐든 안 되더라도 난 이거 하고 싶어라고 할 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완력이 필요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당직 서, 너희들도 똑같이 재난복구에 나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그러면 평등한 걸까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명확하게 잡으면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그럼 그 장애라는 차이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노동을 해야 되는데 너는 서서 하는 일을 해 라고 하는데 못하니까 널 채용 못해 라고 하는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것을 우리 사회는 지향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좀 들고요. 그럼 두 번째는 왜 그러니까 다 이제 오히려 여성 하면서 오히려 더 또 다른 역차별로 가느냐. 차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역차별을 통해서라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저는 오히려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남성주의자들이 헌법의 그 인간의 존엄성 또는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의 역차별적 요소를 두는 것이 굉장히 위법하거나 위헌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나타나는 지표들로만 보면은 실제 데이터와 지표에서 너무 큰 차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뭐 최소한 유럽이 뭐 맞는 만면통치약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 수준의 인식까지라도 올라올 때까지는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그렇게
좀 강제해서 견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이해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뭐 이 교육하면서 강사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냥 이대로 수용해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보시도 좀 자유롭게 토론해서 서로 의견을 좀 확인했으면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 마무리할 때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주요한 어떤 이 챕터마다의 좀 논쟁거리들, 토론거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좀 토론을 하면서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지구에서 가장 지금 계속 들어오는 공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저도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숙직 문제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숙직 문제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밤에 청사에 누군가 당번을 서는 이유는 야간의 어떤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물론 그 위험성을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어디 연락 연결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직을 서는 것일 텐데, 경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비들 그 수칙이 범죄자가 있으면 절대 출격하거나 대항하지 말라, 이게 수칙이에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 있으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경비를 서고 야간 숙직을 두고 하는 이런 것일 텐데, 그런 위협에 상대적으로 더 아까 완력이라고 했던 차이를 놓고 본다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차이를 감안해서 존중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남성은 1명 숙직을 선다면 여성은 한 3명이 서도록 당번을 편성한다든지,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차이를 극복하되 역할은 균일하게 가는 어떤 이런 것을 좀 내부 토론을 해본다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게 이제 진도 나갑시다. 아니, 답을 좀 요즘은 좀 찾고 답을 찾는 답을 찾는 게 같이 아니라 하면 돼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마지막 교육하던 날 이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뒤에 마지막 단계 대한사회 파트도 토론거리가 좀 있고. 그러면 답을 찾으라고 수석이 참고로 동원 성평등위원회. 그러세요? 권력이 필요 없어요, 선생님. 성평등위원이어서 이의가 높게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보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고민이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런 쟁점이 되는 문제 몇 가지들을 좀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 특징이 이제 돌봄 노동입니다. 너희 집의 시간대에서 이게 학교에서 돌봄 중단했을 때 그 돌봄 교실 중단했을 때 벌어지는 사건 동영상인데요. 요거는 제가 우리 김정은 선수 통해서 그것도 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셔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왜 우리 사회의 모든 돌봄의 영역들은 다 여성 노동자들이 수행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쭉 기술되어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좀 보고 갑시다. 성희롱 성폭력. 요거 영상 보고 요거 내용만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여기 8강 내용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If you're still struggling with consent, just imagine instead of initiating sex, you're making them a cup of tea.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 go, oh my God, fuck yes, I would fucking love a cup of tea, thank you. Then you know they want a cup of tea. If you say, he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And they're like, I'm not really sure. Then you could make them a cup of tea, or not, but be aware they might not drink it. And if they don't drink it, then,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don't make them drink it. Just because you made it doesn't mean you are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 say no thank you, then don't make them tea at all. Just don't make them tea. Don't make them drink tea. Don't get annoyed at them for not wanting tea. They just don't want tea, okay? They might say, yes please, that's kind of you. And then when the tea arrives, they actually don't want the tea at all. Sure, that's kind of annoying as you've gone to all the effort of making the tea, but they remain under no obligation to drink the tea. They did want tea, now they don't.
Some people change their mind in the time that it takes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And it's okay for people to change their mind. And you are still not entitled to watch them drink it. And if they're unconscious, don't make them tea.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And they can't answer the question, do you want tea? Because they're unconscious. Okay, maybe they were conscious when you asked them if they wanted tea. And they said yes. But in the time it took you to boil the kettle, brew the tea, and add the milk, they are now unconscious. You should just put the tea down. Make sure the unconscious person is safe.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again. Don't make them drink the tea. They said yes then, sure, but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If someone said yes to tea, started drinking it, and then passed out before they finished it, don't keep on pouring it down their throat. Take the tea away. Make sure they're safe, because unconscious people don't want tea. Trust me on this. If someone said yes to tea around your house last Saturday, that doesn't mean they want you to make them tea all the time. They don't want you to come around to their place unexpectedly and make them tea and force them to drink i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week. Or to wake up to find you pouring tea down their throat going, but you wanted tea last night. But if you can understand how completely ludicrous it is to force people to have tea when they don't want tea, and you're able to understand when people don't want tea, then how hard is it to understand it when it comes to sex? Whether it's tea or sex, consent is everything. And on that note, I'm going to go make myself a cup of tea. 예, 성추행, 성희롱 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영상들을 교육용으로 쉽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동의에 관한 얘기가 이런 형태로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몇 가지 버전이 좀 더 있는데요. 요 교재가 바뀔 때마다 몇 가지 버전으로 사용했던 이 짧은 동영상들은 제가 김영 농장한테 이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비슷하실 걸까? 바로 돌아보는데. 적절하게 비유한 거랑 인식 호감 좀 되시나요? 확실하네. 괜찮은.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짚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난 성폭력에 노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입장, 기존의 관습,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깨고 피해자 중심에서 사고하고 피해자 중심에 둔 조치들로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가 기본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신다면 우리 조직 안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굉장히 상호 간의 상처를 입고 그런 경우들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민족총 안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조직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조직이 그 사람을 비호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2차, 3차 가해의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 어떤 비중에 있던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조직 또는 각 개개인들을 더 병들게 하지 않거나 상처받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풀기 쉬운 방법이다. 그것을 감추거나 어떻게 미화시키려고 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는 그 뒤에 책임져야 될 국가들은 뭐 덮어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큰 효과를 줘야 되는 문제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주로 어떤 구성원들을 이루는 비율이 남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같이 이 취업, 고용시장 안에서 여성 비율이 대단히 높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 경북이라는 이 전체가 그렇고 또 포항이나 구미를 빼고는 지금 경주도 포항도 남성이 월등히 많은 그런 이 국가산단에서도 그런 비율을 가지는 산업들이 경북 안에도 있고 공무원 사회도 요즘은 좀 비율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과거에 남성들이 많았던 비율은
지금은 남성들이 훨씬 더 힘의 우열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지위에는 남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또 이 구성이 또 이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적어도 우리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운동, 결국은 평등운동을 지향하고 실천해가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 중심에서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정서적, 집단적 이 폭력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제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 개선과 실천의 어떤 영역으로서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절대 매뉴얼 외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좀 말씀을 좀 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 좀 부작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노동부 안에 이제는 워낙 그런 건이 많으니까 보고도 일부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조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비교합원이 있을 때 조합원들이 집단 형성에서 우월적, 집단이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로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분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당하고 이런 케이스도 많은데 사실 이 처리하는 매뉴얼은 비슷해요.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이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치가 많아서 이것도 역으로 내 모함당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또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증거 있나? 왜 증거도 없는데 법정 제일주의, 증거 제일주의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노? 이런 불만들을 많이 표하기도 하지만 성범죄나 성폭력이라고 합시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 뭐 성폭행 등등부터 해서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들 가볍다고 생각하는 뭐 성희롱 이런까지 총망라한 것을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성폭력이 공개된 장소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용이하게 벌어지는 경우는 희박하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형 법정주의, 증거 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런 유의 범죄에 대해서는 다소 증거로서 확정적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으로 판단하는 범위를 더 넓게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신고죄였던 것을 또 신고죄를 폐지함으로써 본인이 힘든 것을 본인이 굳이 소제기를 해야만 범죄 성립됐던 것을 신고죄를 폐지했던 것도 그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악용되는 소지가 집단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는 케이스는 잘 없기 때문에 집단이 가하고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이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있다면 매뉴얼에서 무조건 분리하고 보호조치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들어가고 하는 요 매뉴얼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이 순서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대형 사고로 가는 경우는 이제 좀 방지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좀 간과했다가 더 큰 문제로 가거나 더 큰 어떤 2차, 3차 피해를 주고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강 성평등과 노동운동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합시다. 기후위기와 노동운동에서 일반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고 우리가 노동운동 안에서 그런 기후위기에 어떤 실천을 해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내용. 마지막으로 대안사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딱 추구할 모델로 삼을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우리와 다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러면 이제 변화의 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떤 대한사회에 실제 그것이 대한사회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사회를 모색하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유형 3가지 국가 시스템, 사회복지 지금 3인주의를 이제 하고 있는 유럽사회 3인주의 국가 시스템, 그다음에 뭐 그 설립 이후에 우여곡절이 많긴 했습니다만 스페인의 협동조합 기업인 몬드라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성미산 마을이라든지 부산의 반송 마을이라든지 어떤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실패한 운동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 공동체 운동 이런 모델들을 그러니까 지역과 기업과 국가 그렇게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좀 대한사회에 대한 이해 경로를 꿈꿀 것인가 마지막 강의로 소개하고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녹화 진행하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꼭 해야 되겠다는 질문 없으면 마무리해 가보자고요. 선배님 위에는 마무리 바라는 파악 시간이 조금 할까봐. 지금 바로 가는 와. 네, 전 포항에 또 일정이 있어서 바로 또 가야 돼요. 그럼 23일 여쭤봤어. 그때 딱 까먹어요. 신세계세요. 파악 시간에 워낙 못해 갔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문이 안 나오면